MBTI 이후 사람의 성격은 4가지 혈액형을 넘어서서 16가지 유형으로 확장이 되었죠. 지구 인구가 80억이면 80억 80색이죠. 아니, 역사적으로 이 지구에 살았던 사람들을 다 모으면 각양각색일 겁니다. 리더십은 어떨까요? 한 사람을 상대로 싸웠던 로마의 유력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양한 리더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로마가 내전이라는 혼란기에 어떤 식으로 확장해 나갔는지 신기하죠? 보통 내란이 일어나면 나라가 쪼그라들기 마련인데 그 상황 속에서도 로마는 계속 확장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미국에서도 보여줬었습니다. 남북전쟁 시기에도 미국은 꾸준히 서쪽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었거든요.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무너뜨리고 확장이 아닌 쪼그라든 것과는 비교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미트라다테스라는 폰투스의 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폰투스는 흑해 연안에 있었던 나라고요. 농사가 잘 되긴 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광산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었다고 해요. 워낙 이 지역이 소련, 러시아의 지배권 하에 있다 보니까 저희에게는 못 사는 지역으로 비춰집니다만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이 이 흑해 연안이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흑해 연안은 인류의 문명이 발생하던 시절 발전했던 지역이에요. 당연히 그 배경에는 농사가 있었겠죠. 폰투스의 왕 미트라다테스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 환경에서 광산이 잘 되면서 더 크게 부를 축적했다고 해요. 이 지역에 있는 왕들은 대부분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들의 후손들입니다. 이 후손들은 뭉치는 거에 익숙하진 않았고 대신에 정략교로는 굉장히 열심히들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약하면 치고 들어가고 필요에 따라 동맹도 하고 그래서 약한 나라를 지워버리기도 하고 한마디로 춘추전국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지역이에요. 미트라다테스 입장에서는 힘이 세지니까 당연히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하고 싶은 야망이 생기죠. 여기에 미트라다테스가 군사적인 재능도 상당히 있었던 듯해요. 돈과 재능이 합쳐지니까 일대를 휩쓸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왜 이게 로마랑 연결이 되느냐? 로마는 그 이전에 소아시아라고 부르는데 그냥 터키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진출을 하게 됐었어요. 이 과정은 시리아와의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전쟁 역시 그들이 로마와 동맹관계에 있었던 나라들을 침공하면서 시작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미트라다테스 6세도 세력을 확장하다 보니 이 지역에 동맹국을 갖고 있었던 로마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로마는 대책을 세워야만 됐던 겁니다. 그런데 로마는 동맹시 전쟁도 거치고 있었고 쿠데타에 이은 내전 상황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미트라다테스와의 전쟁에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미트라다테스 6세라는 한 인물과 전쟁을 치룬 로마의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 인물들을 시계 방향으로 1차, 2차, 3차 전쟁을 치룬 인물들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치룬 인물은 술라라는 인물이에요. 군사적 재능과 정치적 재능을 모두 갖춘 인물이었죠. 그리고 2차 미트라다테스 전쟁은 로마의 패전으로 아주 짧게 끝납니다. 그리고 3차 전쟁은 코타라는 반술라 개혁을 했었던 학자 출신 집정관이 속주 총독으로 있을 때 일어나요. 이 사람은 학자 출신답게 군사적 재능은 상당히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밀립니다. 그래서 구원군으로 왔던 사람이 술라의 부장 중에 한 명이었던 레굴루스예요. 이 레굴루스가 전쟁을 끝낼 수도 있을 정도의 무공을 발휘합니다만 군대가 파업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단 얘기죠. 그래서 강판당하고 구원투수가 등장하는데 바로 폼페이우스입니다. 삼두정치로 유명한 인물이죠. 폼페이우스가 등장해서 미트라다테스 전쟁을 끝내는 정도가 아니라 지중해를 둘러싼 거의 모든 국가를 속국 또는 동맹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 미트라다테스는 로마의 영웅들의 장을 제공한 인물인 거죠. 여기에 로마가 지중해의 전역에 패권을 펼치는데 지대한 기여를 하게 된 인물이기도 해요.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죠. 1차 미트라다테스 전쟁이 일어나요. 늘 있었던 전쟁의 연장선이에요. 단지 로마의 동맹국을 건드렸다는 것, 이것이 문제였을 뿐이죠. 심지어 로마의 동맹국만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동맹국과 동맹을 맺고 다른
로마의 동맹국을 쳐들어가기도 해요. 이렇게 되면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맹국과 동맹국 간의 전쟁이기도 하기 때문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처음엔 외교적인 개입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좀 먹히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미트라다테스 6세가 아직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기도 해요. 하지만 미트라다테스도 언제까지 로마 눈치만 보고 살 생각은 아니었겠죠? 당연히 힘이 생기니까 그 힘을 바탕으로 알렉산더 흉내를 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패권 국가로서 올라서고 싶은 건 본능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미트라다테스 6세를 로마 입장에선 욕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땐 늘 있던 일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나 싶어요. 지도상에서도 보시듯이 터키 지역이에요. 굉장히 잘게 조개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만큼 각각 왕국들이 먹고 살만 했다는 거고 춘추전국 시대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춘추전국 시대는 나의 자유를 위해서 일어난 거라 볼 수도 있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땐 전쟁이 너무 많은 거죠. 무엇을 선택할지는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미트라다테스 6세가 이렇게 정복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로마가 동맹시 전쟁 늪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전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군대를 파견할 만큼의 힘이 없을 거라고 확신을 가진 거죠. 그런데 로마인들의 특징이 있죠. 내부 문제가 내전으로까지 이어지면 빠르게 해결하곤 해요. 동맹시 전쟁을 유발했던 로마 시민권 문제를 전쟁이 터지자마자 1년 안에 법제화해서 통과시키면서 이탈리아 반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상황을 종료시킵니다. 미트라다테스 6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쉬웠을 거예요. 혼란이 길어졌으면 그만큼 손쉽게 소아시아 지역을 제패할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로마는 동맹시 전쟁을 끝내고 동맹국들을 돕는다는 핑계일 수도 있고요.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군대를 파견하기로 합니다. 당시 집정관이었던 술라가 가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런데 동맹시 전쟁을 통해서 과거의 용장이었던 마리우스가 재등장을 했거든요. 이 마리우스도 욕심이 생긴 겁니다. 특히 술라는 마리우스의 부하장교였거든요. 시기심이었을까요? 그래서 술라를 법적으로 밀어내고 본인이 사령관이 되기로 하죠. 여기에 삐진 술라가 소아시아 파견을 위해 모아둔 군대, 사실은 동맹시 전쟁에 참전했었던 술라의 사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들을 이끌고 로마 시내로 진격하는 1차 구테타, 로마 최초의 구테타를 일으키죠. 그리고서 진출을 합니다. 이때 로마에서는 킨나라는 집정관이 술라를 반역자로 규정하면서 마리우스를 끌어들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술라는 정규군을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원래 사병이었으니까 정규군이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로마에서 정식으로 파견했으니까 정규군이었거든요. 그런데 킨나가 술라를 반역자로 규정하는 바람에 갑자기 반란군이 되어버린 거죠. 이때 술라는 미트라다테스 6세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로 결정합니다. 군대를 이끌고 돌아오지 않은 부분에서는 로마의 복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술라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땐 명분 쌓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술라는 군사적 재능이 상당히 뛰어났던 인물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하는데도 능했던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미트라다테스 6세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했을 때 우왕좌왕하면서 도망가려고 하는 군인들에게 로마 시민들이요. 군인은 당연히 시민이었으니까요. 후대에 누가 그대들에게 총사령관을 어디서 버렸느냐고 하면 바로 이곳이라고 얘기해라 라고 했을 정도로 센스도 있고 그리고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미트라다테스는 그리스 본토에서의 두 번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강화 조약을 맺게 돼요. 어느 정도로 크게 패했느냐 하면 14만의 폰투스 군대가 4만의 로마 군대를 맞서 싸웠는데 일설에 의하면 11만 명의 폰투스 군이 사망하고 로마군 사상자는 12명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물론 과장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삼국지처럼. 미트라다테스 6세가 돈이 많았죠. 그래서 군대를 다시 모아서 일반적으로 소아시아 국가는 용병이 많아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군대를 모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8만을 모아서 보냅니다. 직접 간 건 아니고 부하 장군을 보내게 돼요. 근데 이번에도 집니다. 그런데 사상자는 적었어요. 이 배경에 대해서 술라가 반란군으로 규정됨에 따라 군비 지원을 본국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포로를 많이 확보해서 이들을 노예로 팔아버림으로써 군비를 확충하려 했다라고 해석해요.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요. 이때도 대승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술라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상륙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해군이 필요했던 거죠. 지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가려면 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레굴루스가 등장을 해요. 레굴루스가
로도스 섬, 이집트 등을 가면서 해군을 지원받고자 하는데 이집트는 중립을 지킨다고 했고 로도스가 해군을 지원을 해줘서 이 힘으로 미트라다테스 6세를 몰아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로마 본국에서는 술라한테 미트라다테스 6세를 맡기고 뒷짐지고 있었을까요? 반란군으로 규정했는데 그렇진 않았겠죠. 그래서 군대를 파견을 하게 됩니다. 사령관은 플라쿠스였고요. 근데 이 플라쿠스는 굉장히 엄격한 인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약탈도 자제시키고 훈련도 강하게 시키고 해서 군인들의 반발심을 샀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부추겼던 사람이 핀브리아라는 부장이었다고 해요. 플라쿠스를 내몰고 사령관이 됩니다. 정규군 내에 네 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도 로마 정규군은 정규군이어서 미트라다테스 6세와의 전쟁에서는 우세를 보여주게 됩니다. 당연히 이들은 배가 있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소아시아를 직접 갔었고요. 결국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3파전이 일어난 거죠. 술라, 미트라다테스 6세, 그리고 핀브리아. 이때 미트라다테스가 눈치를 봅니다. 어느 쪽에 항복하는 것이 유리할까? 술라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술라는 반란군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빨리 강화를 맺고 싶어 했을 것이고 그리고 강화 조약도 느슨할 거라고 예측을 했던 거죠. 정확했습니다. 술라의 장병들은 미트라다테스와 술라가 맺은 강화 조약에 반발했었다고 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 싸웠는데 이 정도밖에 못 얻어낸다고? 라고 했다고 해요. 하지만 술라는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로마에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장병들을 진정시켰다고 해요. 여기서 술라라는 사람을 많이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단지 로마를 위해서 미트라다테스 6세와 열심히 싸운 것은 아닌 거죠. 본인의 권력을 위해서 싸웠다고도 볼 수 있고 그 덕분에 미트라다테스 6세와의 강화 지역은 헐렁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후에 또 다른 전쟁의 씨앗을 낳게 돼요. 뭐 꼭 이렇게 얘기하면 술라가 너무 나쁜 사람이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1차 포에니 전쟁이 끝날 때 약간 느슨하게 끝내거든요. 그 덕에 한니발이 2차 포에니 전쟁을 일으키죠. 이런 걸 생각해보면 원래 로마는 그러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상황상으로 보면 술라는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핀브리아와 소아시아에서 대치를 하게 돼요. 그런데 정규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의 정규군 사령관을 쫓아낸 거잖아요. 처벌이 두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핀브리아를 버리고 술라군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술라는 군대를 더 확보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핀브리아는 자결을 선택을 합니다. 술라는 소아시아를 다시 버려놓고 모든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가지는 않았어요. 레굴루스를 지역 사령관으로 남겨놓고 일부 군대를 이끌고 아테네를 거쳐서 로마로 입성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왜 아테네를 거쳤을까? 미트라다테스 6세가 득세하자 아테네는 미트라다테스 6세 쪽으로 붙었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동맹시 전쟁이 터진 것으로 보아 로마도 끝이다. 이 지역의 패권은 폰투스 왕국에 있다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아테네가 이때만 해도 과거의 영광이 지나간 후라서 힘이 많이 약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동맹을 맺지 않으면 안 됐던 거죠. 술라는 아테네로 들어가서 엄청난 세금을 부과합니다. 약탈과 방화 등은 안 했다고 해요. 술라도 그리스 문명 애호가 중에 한 명이었었다고 해요. 그래서 1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면서 문화를 즐겼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그리스 철학자들의 문헌도 많이 찾아내고 그리고 출판도 하고 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술라는 로마에 상륙하고 2년간의 전쟁을 치르면서 다시 2차 구테타를 성공으로 이끌고 종신 독재관에 취임을 하죠. 술라가 살아있을 때 2차 미트라다테스 전쟁이 일어나요. 이때 레굴루스는 본국으로 돌아와 있는 상태였고 무레나라는 술라 휘하의 장군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무레나는 약탈에 눈이 약간 멀었던 사령관이고 장병들도 그것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폰투스 왕국을 찝쩍거렸던 것 같아요. 미트라다테스 6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분이 나쁜 거죠. 일단 강화 조약을 맺었는데 계속 찝쩍거리니까 물론 본인도 늘 밥 먹듯이 어기지만 그래도 본인이 준비하는 상황에서는 찝쩍거리는 게 싫었겠죠. 그래서 술라한테 이것 좀 중지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술라가 대사를 파견해서 알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무레나한테는 침략행위 하지마, 약탈행위 하지마 라고 명을 내렸다고는 하는데 일설에 의하면 무레나한테 계속 찝쩍거려 라고 추가로 비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렸다는 말도 있어요. 술라 입장에서 봤을 땐 본인이 평정한 소아시아 지역의 안전이 본인의 권력의 정당성과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소아시아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만약 비공식적인 약탈 명령이었다면 술라에 대한 평가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트라다테스는 단순히 외교전에만 의지할 생각은 없었던 듯해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기로 결정을 하죠. 미트라다테스 군대가 로마한테 완패한 이유는 지나친 팔랑크스 의존도였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미트라다테스 6세는 군사적 재능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궁병과 전차 부대를 중심으로 군대를 재편을 합니다. 무레나는 약탈에는 능했는지 몰라도 전쟁 능력은 그다지 좋았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트라다테스 6세의 군대가 무레나의 군대를 짓밟아버리게 됩니다. 이러면서 2차 미트라다테스 전쟁은 폰투스 왕국의 승리로 끝나게 돼요. 술라의 권력의 정당성이 많이 사라진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였을까요? 술라의 개혁은 계속 폐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